우리나라에 정말 많은 정당이 만들어지고 소멸을 합니다. 제가 정치 경력이 한 8년 됐는데요. 개혁국민정당, 열린우리당. 가만히 있으니까 그게 이름이 바뀌어서 대통합민주신당이 되고, 그 당을 나오고 나서 이번에 이제 국민참여당까지 한 8년 동안 당이 바뀐 건 아닌데, 여하튼 당 이름이 여러 가지로 변했어요. 그리고 보통은 이제 정치를 한 20년 한 분들은 당 이름을 한 10개 정도 이렇게 거치는 게 기본인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우리 정당 정치가 본격 시작된 것이 한 20여 년 밖에 안 됩니다. 그 전에 1987년까지는 정상적인 정당 정치가 없던 시기였고, 1987년 이후부터 정당 정치가 이제 본격 시작이 됐기 때문에 아직 좀 연조가 짧아서 그런 면, 그게 이제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이제 개인이 정당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참여당이나 과거 개혁국민정당처럼 조그만 당 경우에는 이제 아직 정착이 덜 됐기 때문에 뿌리가 없어서 쉽게 흔들리고 이제 이런 면이 있습니다만, 큰 당들이 저렇게 막 바뀌잖아요. 그것은 이제 정당이 인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인물이 정당을 만들어서 가지고 가요, 우리나라는. 옛날에 민주주의의 지도자셨던 김대중 대통령이나 또는 김영삼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 전부 거의 이 전제군주와 같은 권력을 행사하면서 자기의 정당을 꾸렸거든요. 우리나라의 정당들은 아직 이 이념과 노선 중심이라기보다는 인물 중심의 정당입니다. 지도자가 바뀌면 당도 바뀌고, 이제 그렇지 않은 정당이 이제 민주노동당인데, 그 당도 쪼개져서 또 진보신당하고 두 개가 됐죠. 이제 새로 합치면 당명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죠? 그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것이 정착될 때까지는 상당히 긴 세월이 걸릴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요. 세 번째 이유는 왜 지도자가 정당을 지배하느냐? 그럼 이제 자발적으로 정당에 참여하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참 비극인데요. 정당이라는 것이 지금 장수진 학생 질문처럼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고, 이것이 대의민주주의 체제에서 핵심이 정당 정치인데, 시민들이 정당에 참여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여기도 물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현상적으로는 자기의 국민이 세금을 내는 것처럼 자기가 당비를 내면서 당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당원이 있는 정당이 별로 없거든요. 이제 민주노동당이나 진보신당이나 국민참여당은 기껏해야 10,000명에서 한 30,000명 사이의 당원밖에 없고요. 민주당처럼 뭐 200만 당원을 자랑하는 정당은 당비 내는 당원은 그보다 더 적습니다. 그러니까 당원 자체는 100만, 200만 단위로 가 있죠. 한나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떤 나라의 주권자로서의 자기의 권리와 의무를 자각하고 나의 권리를 행사하면서 나의 의무를 다하고 당원으로 활동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시민들이 거의 없다. 근데 헌법에 정당은 복수정당대로 하도록 돼 있고, 이러니까 국회의원 하고 싶은 사람, 대통령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자기 좋아하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국민참여당도 그런 당이라고 욕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제가 모은 건 아니에요. 제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와 있는 건 사실이지만, 제가 공천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죠. 그게 싫으시면 정당에 가입하세요. 그래서 정당에 당비를 납부하고 권한을 행사하는 당원이 10만을 넘어가면 어느 정치인도 함부로 당을 없애거나 쪼개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나라당도 괜찮으니까요, 어느 정당이든 가입하셔서 학생당원들은 좀 깎아주거든요. 그리고 당비 내고 오프라인 모임 가면 되게 10,000원씩 십시일반 하는 게 우리 참여당 문화인데, 학생들은 돈 없다 그러면 그냥 매겨줘요. 시당위원장님 어디 계신가? 인천시당도 그렇죠? 학생들은 소득이 없기 때문에 당비를 내지 않고 그냥 참여당원으로 하면서, 또는 뭐 당비 많은 내더라도 한 달에 한 2번만 오프라인 모임 가면 삼겹살 2번 얻어먹으면 본전 빼고 형들, 오빠들, 누나들이 잘 사줘요. 그러니까 정당에 참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직은
우리 사회에서는 나라의 주권자로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고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뭔지를 알고 그 실천에 옮기는 시민들의 수가 너무 적다. 이것이 근본적으로 정당이 그렇게 자주 생성소멸되는 가장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 박진선 학생이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의미가 뭐냐. 제가 그대로 한번 옮겨볼게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하시기 약 열흘 전에, 열흘 전이 아니구나. 약 한 달 전, 한 4주 정도 전이네요. 그러니까 검찰 출두하시기 열흘 전에 제가 홈페이지에 올리신 글을 보고 놀래가지고 오지 말라 하는데 이제 무작정 봉화마을로 갔습니다. 갔더니 정말 카메라가 수백 대가 그 문 앞에 지키고 있고 제가 지나가니까 사진 찍는 소리가 매미 울음소리처럼 그렇게 많이 들리던데 제 평생 그렇게 한꺼번에 많은 카메라가 오는 걸 처음 봤습니다. 예, 제가 갔을 때 이 말씀을 그때도 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을 하실 때 이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요. 정치를 위해서 정말 많은 것을 바쳤다. 근데 정치를 왜 하느냐 하면 보통의 사람들이 편안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치를 하는 거다. 근데 보통의 사람들이 편안하고 즐겁게 사는 거는 뭐냐? 애들 낳고 키우고 부모들 잘 모시고 아이들 잘 가르치고 자기 건강 유지하고 이웃과 좋은 관계 갖고 나가고 다 그런 여가 생기면 놀러도 가고 그런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 거죠. 딴 거 뭐 있습니까? 근데 보통의 사람들이 그런 평범하고 일상적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정치를 하는데 정작 정치를 하는 사람은 그 정치를 하기 위해서 무엇을 바치느냐? 무엇을 바치느냐를 따지면 손가락이 부족해서 헤아릴 수가 없고 무엇을 바치지 않았느냐 이렇게 따져보는 게 편한데 그렇게 따져보면 5손가락으로도 손가락이 남는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의 일상적인 평범한 행복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정치하는 사람에게서는 그 어떤 일상적 행복도 없는 것, 이것이 정치인 것 같다. 예, 그렇게 그 말씀하시면서 정치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보고. 그리고 이제 아까 세상을 바꿨다고 생각해, 조금이라도 바꿨다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니 물을 가르고 달린 것 같다. 돌아보니 모든 것이 원래대로 가 있더라. 이런 말씀도 하셨고 진짜 세상을 바꾸는 것은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다. 다른 어떤 일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다. 그런 말씀도 주셨고요.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사과농사 얘기를 하셨어요. 감농사. 진영은 단감을 많이 재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과일 농사를 잘 지으려면 꽃도 따주고 뭐 다 합니다. 봄에 꽃이 너무 많으면 과일을 많이 달리니까요. 수분하면서 꽃을 따주고 열매가 맺기고 나면 솎아주고 뭐 가지를 받쳐주는 거 다 합니다. 사과, 복숭아 전부 다. 근데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물이 잘 빠지게 하고 물이 잘 들게 하고 그리고 거름을 잘 줘서 토양을 건강하게 만들고 이렇게 해야 과일 농사가 잘 될 거다. 대통령은 물 주고 거름 주는 자리는 아닌 것 같다.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저보고 당신은 글도 잘 쓰고 강의도 잘 하니까 정치하지 말고 이렇게 대학생들하고 같이 강의도 하고 책도 써서 젊은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희망은 젊은 사람들 뿐이지 않냐. 그러니까 젊은이들과 대화 소통하면서 젊은이들을 일깨우고 젊은이들을 참여시키고 이런 일을 하려면 직접 정치를 하는 것보다는 지식인으로서 활동하는 게 더 좋지 않겠냐 이렇게 저한테 말씀하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대통령님 그러면 그럼 정치는 뭐 못난 사람만 해야 됩니까? 뭐 이상한 사람만 정치해야 됩니까? 이랬더니 아니 그건 아니고 이미 정치밖에 못할 사람들도 많잖아. 그런 사람들은 정치를 똑바로 해야 되고 당신은 다른 것도 잘할 수 있으니까 다른 거 하면 되지. 그런 정치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말씀은 아니고요. 이제 가까운 아끼는 사람들을 볼 때 당신 자신의 20년의 정치 역정을 돌아볼 때 너무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이제 그런 연민 이런 것들이 많이 작용해서 그런 말씀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치 지망하는 대학생들은 이거 잘 알고 하셔야 돼요. 함부로 뛰어들었다가는 패가망신하는 경우가 부지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힘을 우선 가져야 돼요. 저도 그래도 글줄이나 쓰니까 밥 먹고 살지. 저한테 글 쓰는 재주마저 없었으면, 또 재주라기보다는 끊임없는 훈련을 통해서 길러진 거긴 합니다만, 그 생계의 수단이거든요, 저한테는. 이게 없으면 생활비를 남에게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키다리 아저씨도 있어야 되고요. 우렁이 각시도 있어야 되고. 그래 하다 보면 검찰이 이메일 뒤지면 생활비인지 정치자금인지 구분이 모호하니까 그냥 잡혀가는 거죠. 그것은 참 비참한 일입니다. 자기의 일상적 삶의 물질적인 조건을 만드는 일을 타인에게 의지한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너무너무 비참한 일입니다. 제가 정책연구원장으로서 정책연구를 하지만 앞으로 동시에 일 보고 저녁에 이제 어디 가서 또 매일 글을 씁니다. 왜냐하면 1년에 한 권은 책을 내야 아이들 학교도 보내고 저도 먹고 살기 때문에. 연구원은 당이 가난해서 봉급이 없으니까요. 이게 고통스럽습니다. 정치인의 일상은. 그래서 결코 밖에서 보는 것처럼 화려하고 그런 것은 아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우선 국가적으로 사회에 다른 사람에게 유용한 사람으로서의 역량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어떤 악조건 하에서도 자기 자신의 삶에 관해서는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기반을 만든 후에야 정치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건달됩니다. 건달. 여의도 건달. 보통 달건이라 그러는데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답이 너무 길어져서 몇 분이나 할지 모르겠는데, 항공우주학과의 이승섭 학생 질문은, 이공계 출신들은요, 좀 순박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잘 모르세요. 이 정치 바닥이라는 데가 얼마나 험한 데인지. 여기는 겉보기에는 명분으로 경쟁하고 정책으로 경쟁하는 것 같지만, 동시에 바닥으로 내려가면 거기는 아주 치열한 권력 투쟁이 벌어지고 있는 이제 현장이거든요. 근데 되게 이제 엔지니어나 공학을 하신 분들은 너무 합리적이세요. 너무 합리적이시고, 대체로 또 거짓말도 좀 잘 못하는 경향이 있고요. 인문학이나 정치학, 사회과학 한 분들보다 이공계 쪽 하신 분들이 훨씬 순박하세요. 제가 겪은 바로는. 그러다 보니까 이 험악한 업계에 들어오셔가지고 잘 성공하기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런 일이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의 말을 너무 잘 믿으세요.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보는 데서는 덕담하고 좋은 얘기하고 돌아서서 나가면 남은 사람들하고 바로 뒤통수 치는 뒷담화하는 데가 정치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권력을 둘러싼 투쟁이 벌어지고 이 갈등이 벌어지는 현장이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엔지니어나 공학자로서의 어떤 전문 지식 기술과 아울러서 이 권력 쟁투를 감당해낼 수 있는 이 내면적인 역량과 꽤, 지혜, 그리고 그런 줄다리기를 감당해낼 수 있는 배짱, 이런 것들이 다 있어야만 성공하거든요. 우리 이명박 대통령 전공은 뭐죠? 공학 아니에요? 건축학인가? 불가능은 없죠? 대통령이 되는 거는 그것은 국민이 원해야 되죠. 누가 훌륭하다고 해서 꼭 대통령이 되는 것은 아니고, 안 훌륭해도 얼마든지 대통령이 될 수 있고요. 아니, 꼭 누구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시대적 요구, 어떤 시점에서 국민들의 소망, 이런 것들이 어떤 사람을 대통령으로 밀어 올리는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도요, 그렇게 인격적으로 너무너무 훌륭하고 완벽하시고 이래서 대통령이 되신 게 아니에요. 그 시기에 국민들이 소망하는
저도 어찌 보면은 방송을 통해서 정계 입문을 한 케이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 출마하기 약 1년 반, 1년 3개월 전까지 이제 MBC 100분 토론 그때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인지도에 상당한 도움을 받고 제가 출마를 했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전에 2002년도에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 제가 그때 이제 개혁당 당대표를 하면서 남의당 후보인 노무현 후보를 위해서 열심히 선거운동하는 그 과정에서 좀 알려진 것도 있었지만 제가 처음 보궐선거 출마했을 때 첫 여론조사를 그때 두 달 전에 해보니까 인지도가 30%쯤 되더라고요. 유시민 알아요? 물어보면 네 알아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13. 정치 신인으로서는 어마어마하게 높은 인지도를 가지고 정치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건 뭐 그냥 훌륭한 아나운서나 방송인들은 저는 원래 방송인은 아니니까 계속 그 길을 가는 것도 저는 무척 좋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 손석희 교수 같은 분, 많은 분들이 국민참여당으로 영입하라고 저한테 압력을 넣었지만 제가 밥은 얻어먹었어도 한 번도 우리 당으로 오라고 얘기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분은 또 방송인으로서 그렇게 있어주는 것이 여러모로 또 많은 국민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론을 통한 정계진 처음부터 그렇게 마음먹고 하면 좀 자세가 안 나올 거고요. 열심히 아나운서를 하십시오. 하다 보니까 어떻게 그렇게 불려가지고 어떻게 뭐 하게 되면 할 수도 있겠죠. 그때 자세나 덕목은 특별한 게 없고 일반적으로 공직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지켜야 될 일반적인 것, 위장전입 같은 것 미리 하지 마시고 군대도 잘 갔다 오시고 계속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군대를 가면 안 돼요. 또 오늘 지명한 국무총리 후보도 보니까 병역 면제던데 짝눈으로 면제받았다고 그랬는데 근데 공무원 임용할 때 시력검사 결과는 0.2밖에 차이 안 난다는 소문이 양쪽 눈의 시력 차이가 0.2면 짝눈 아니죠? 나도 1.7, 2.1이었는데 군에 갈 때 짝눈이잖아. 0.4 차이면. 그렇게 공인으로서의 필요한 이른바 덕목 이런 것들을 평소에도 늘 갖춰 나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안영래 학생 질문은 요거 참 국회의원들이 전직 국회의원도 포함해서 욕 바가지로 먹고 있는데 저도 전직 국회의원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전직 장관은 아무것도 없어요. 전직 장관은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국회의원인데 65세 이상 되면 이제 원래 100만 원씩 주던 거를 뭐 120만 원인가 준다고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무슨 국회의원 하다가 당선 무효된 사람도 주고 뭐 다 받을 수 있게 돼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그 법 통과될 때 그렇게 좋은 법이 통과되었는데 제가 몰랐어요. 저도 봤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제 중이 자기 머리 깎는 거죠. 생선 가게 지키는 고양이가 한 마리 정도는 내가 먹어도 되겠지 그러면서 당당하게 주인 앞에서 생선 한 마리를 먹어치우는 거 비슷합니다. 이제 국회의원 할 때 헌정회비를 10만 원 냅니다. 10만 원 한 달에. 그럼 4년 하는 동안에 480만 원 정도 내게 되죠. 한 20년 국회의원 해야 1억 원 정도 낼 겁니다. 그죠? 그럼 그런 사람은 65세 넘어서 한 120만 원씩 받아도 80개월 받아야 본전 찾는 거니까 이자까지 치면 한 100개월은 받아야죠. 100개월 받아야 되면 그게 한 8년 되니까 그래도 모자라네 돈이. 이게 별로 좀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냥 이렇게 헌정회비를 모으고 약간 좀 뭐 국고에서 헌정회비 모으는 만큼 지원을 해서 65세 이상 된 분 중에 너무 정말 사적인 이익을 챙기지 않고 열심히 선공후사로 오로지 멸사봉공하다가 노후 대책을 못 세우셔가지고 굉장히 가난해지고 이런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을 말하자면 계모임에서 돕는 식으로 이렇게 의원들이 돕는 거는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정도 선에서 하고 이번에
저 이정희 대표가 대표 발의한 법처럼 예? 그냥 가정이 어려운, 살기가 어려운 분들만 좀 지원하고 일반적으로 국회의원까지 했으면 늙어도 잘 살아요. 120만 원 더 받아서 어디다 쓰겠다고. 쓸데없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 정도 말씀드립니다. 좀 헌정회를 없애버리든가. 헌정회에서 잡지 내는 거 보면은 토마스 홉스의 후예들이 만드는 잡지를 보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제 평소에 많이 듭니다. 제 생일날이나 결혼기념일날 꽃바구니도 보내주는데 받을 때마다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제가 보내달라고 한 적도 없고 알려준 적도 없는데 꽃바구니 한 10만 원짜리 온단 말이죠. 좀 이틀 지나면 시들어서 다 쓰레기통에 버려야 되고 차라리 돈으로 보내주지. 그렇습니다. 생화학과 학생 성함을 제가 기억 못하겠는데 너무 그렇게 냉소적으로 보지 마십시오. 선거는 차악을 뽑았다가 뽑힌 차악이 최악이 되고 그 다음 선거에 다시 차악을 뽑으면 그 사람이 또 최악이 되고 이런 연속인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정치 엉망이고 국민들에게 신뢰 못 받지만 그래도 잘 돌아가는 거예요. 이 정도면 딴 나라하고 비교하면. 뭐든지 절대평가도 있지만 상대평가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25년도 안 된 나라가 정당정치 시작된 지 그래도 어느 정도 작동되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가끔 뭐 전기톱이 등장하고 그런 말 이외의 수단을 쓰는 경우가 왕왕 있어서 그렇지 어쨌든 연말 되면 예산안도 통과시키고 때리면 법안도 처리하고 다 하잖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 퍼포먼스 그러니까 아웃컴 그 결과를 보면 법안 처리 건수도 제법 많고요. 하룻밤 사이에 80건 100건씩 해치우잖아요. 이 정도면 새로 민주화된 나라 중에는 그런대로 잘 작동하는 국회입니다. 너무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보시지 말고요. 많이 발전하고 있는 와중에 있다. 다만 무기가 좀 험악한 쪽으로 나가는 게 조금 아쉽긴 한데 전기톱 이런 건 좀 곤란하죠. 요즘 이제 정하려면 뿅망치나 그런 거 정도는 괜찮을 것 같은데 하여튼 뭐 그런 거고요. 1등만 기억한다. 그게 사실 또 그런 면이 있거든요. 불가피하게 삶에는. 제가 이제 뭐라고 할 말은 없고요. 근데 또 1등을 겨루는 맛도 좀 있긴 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 나중에 독일에 가시면 옛날 수도 본에 그 3인당의 정책연구 싱크탱크라고 하는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이라는 재단이 있습니다. 본 중심가에 가면 거기 독일 사회민주당의 역사박물관이 있는데요. 거기 지하실에 가면 이제 사진이 많이 있습니다. 옛날 사진 자료가. 거기 제가 이제 갔다가 아주 희한한 사진을 봐서 물어봤어. 이거 뭐 하는 거냐고. 이 분명히 자전거 경주하는 사진인데 자전거들이 다 쓰러지기 직전이에요. 쌩 달리는 게 아니고. 이거 왜 이 사진은 이러냐 이랬더니 이 사민주의자들, 진보주의자들은 1등 경쟁을 싫어했대요.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1등만 기억하면 더러운 세상. 이거 안 된다. 그래서 자전거 경주를 하는데 꼴찌로 들어오는 사람이 우승하는 경기를 했다. 그러니까 쓰러지지 않으면서 가능한 한 천천히 가야 우승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승선 앞에서 쓰러지면 탈락이니까 쓰러지지 않고 천천히 가기 위해서 무진애를 쓰는 사이클 선수들의 모습이 기록됐습니다. 지금도 합니까? 물어봤더니 아니요. 왜요? 했더니 3년인가 해보고 재미없다고 없앴대요. 아무리 이상이 좋아도 인간에게는 그 본능이 있습니다. 본능이. 경쟁의 본능. 이런 것이 과대하게 경쟁 만능주의로 가면 안 되지만 또한 어느 정도의 경쟁의 압력과 경쟁이 주는 즐거움 이런 것이 없이는 또한 사람들의 능력이 발전하고 어떤 기쁨을 누리는 것이 많이 제한된다. 이것도 또한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만 이제 출발선이 똑같고 경쟁하는 과정에서 반칙하는 놈이 없어야 되고 반칙하는 놈은 드러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경쟁의 결과가 나타났을 때 그 결과의 격차가
이긴 사람조차 마음이 불편할 정도로 이렇게 커져서는 안 된다. 이런 정도의 예, 그런 요새 존 롤스 얘기가 많이 나오던데 그 정의에 대하여 마이클 샌드의 책에 2008년 촛불소년을 만나게 돼서 영광입니다. 정다운 학생, 예, 이름도 아주 좋습니다. 그 정치에 대한 주체적인 입장이 없다. 지금 2학년이에요? 2학년? 1학년? 아이고, 대학 1학년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그죠? 이게 없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게 지금부터 만들어 나가는 것이고, 이게 단순히 무슨 책을 많이 읽거나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또는 무슨 정치외교학과 강의를 많이 듣는다고 해서 꼭 그 자기의 주체적 입장을 세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선 기본적인 학습이나 이런 것들은 하더라도 자기 스스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자기 것이 된다고 생각하죠.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정치라는 것은 뭐냐? 지금까지 2시간 동안 얘기한 건데 정치는 정치는 이제 일상적인 사람들의 보통 사람들의 일상적인 삶의 그런 기쁨, 즐거움, 행복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이제 가능한 방해받지 않고 나름대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끔 그렇게 여건을 이렇게 잘 만드는 게 그런 일들을 통칭해서 정치라고 하는 거죠. 제 생각에는. 그게 이제 국회에서 할 수도 있고 또는 뭐 시민단체를 통한 정치를 할 수도 있고요. 심지어 이제 언론이나 지식인 활동조차도 정치 활동을 한 형식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형식적으로는 역시 국회, 청와대, 내각 이런 것이 정치가 이루어지는 현장이긴 하지만 그 현장 밖에서 그 내각과 청와대와 국회가 움직여 가도록 만드는 여러 영향 주는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요소들을 움직이는 활동들도 역시 넓은 의미에서는 이제 하나의 생활 정치의 영역으로 들어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너무 초조하게 빨리 세워야지 이렇게 하시지 말고요. 인생 뭐 있습니까? 느긋하게 가는 거지. 예, 그렇게 대학 2학년 되기 전에 정치에 대한 주체적 입장을 세워야 된다. 그런 목표를 정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앞으로 전공 분야 공부를 쭉 해나가시면서 이 교양 삼아 여러 가지 이런 사회에 관한 것들 또는 인간에 관한 공부 이런 것들 함께 해나가시다 보면 저절로 이렇게 자기 나름의 견해를 형성할 때가 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수진 학생이 연관된 질문인데 옛날에는 뭐 학생들이 다 했는데 요새는 학생들이 아무것도 안 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저희 때는 데모하느라고 공부를 못했는데 그게 한참 지나니까 요즘 대학생들은 공부도 안 하고 데모도 안 한다 그런 말이 나오더니 요즘 학생들은 살기 바빠서 데모는 안 하고 공부만 한다 그런 얘기도 들립니다. 어느 것이 꼭 좋다고 말하기는 어렵겠죠. 그러니까 30년 전으로 돌아가면요 30년 전 이맘때가 제가 군대 막 끌려갔을 때인데 9월달이죠 지금이. 논산훈련소, 신병대기, 훈련연대에 들어가 있던 시기네, 30년 전인데, 1980년 9월에 입대를 했으니까, 저희. 입대가 아니고, 감옥에서 군대로 끌려갔는데, 병무청장한테 항의를 했더니, 이런 강제 징집이 어딨냐 했더니, 모든 징집은 다 강제적인 겁니다. 서울지방병무청장이 저희 부모님들한테 그렇게 답변을 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모든 징집은 다 강제로 하는 겁니다. 옳은 말이죠? 근데 그때를 생각해보면 그때 제가 읽던 책들이 막 공산당선은 무슨 레닌의 무엇을 할 것인가 무슨 뭐
무슨 트로츠키의 영구혁명론 이런 거 읽었거든요. 마오쩌둥의 모순론, 실천론 이런 거, 그죠?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뭐 무슨 유고슬라비아의 무슨 요십 브로저 티토 전기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생각해 보면 그때는 이제 우리는 꿈이 컸어요. 그냥 뭐 스펙 쌓고 취직하고 이게 아니고 이 대한민국을 탁, 그죠? 어떻게 해버리는 거, 나라를 통째로 어떻게 해버리는 거, 이런 꿈을 꾸고 있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어떻게 해버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박정희를 쫓아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전두환을 쫓아낼 수 있을까? 혁명을 일으킬 수 있을까? 이런 걸 맨날 고민하면서 외국에서는 어떻게 했나? 그렇게 맨날 이제 혁명사만 공부를 하는 거예요. 예. 근데 밥 먹고 살았으니까 다행이죠, 제가. 그러니까 그 시점에서는 되게 우리가 어떤 사명감 같은 것들이 강했어요.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저희 연령대가 한 80만 명 태어나던 때거든요. 제가 1959년생이니까. 여러분 나이 때 되게 한 50만 명 정도 아마 났을 거예요. 우리가 80만 명 넘게 태어난 해고, 그 중에서 고3 때까지 살아남은 숫자가 거의 75만은 확실히 넘어가 78만 정도 됐을 거고, 대학에 4년제 대학에 입학한 학생의 숫자가 7만 5천 명일 때입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1명 정도만이 4년제 대학에 갈 수 있던 시기죠. 그러니까 그 당시 대학생들은 어떤 사명감, 우리가 사회에서 뭔가 특권을 받았다, 혜택을 받았다 이런 의식, 다 그런 것은 아니고 일부가 그런 맹랑한 생각을 하면서 사회에 뭔가를 갚아야 된다. 그래서 박정희가, 전두환이 너무 무섭게 독재를 하기 때문에 백성이 무릎 미루고자 할 바 있어도, 훈민정음에 나오죠. 그때는 할 말이 있어도 글이 없어서 못했는데 1970년대 말 80년대 초에는 할 말이 있어도 무서워서 못하던 시절이니까, 우리가 대학생들은 잡혀가도 혼자 징역 살면 되잖아요. 근데 회사원이 잡혀가면 온 가족이 굶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감옥을 가는 게 사회적 비용이 제일 적게 드는 합리적인 행동이던 시절. 이제 그때 학생들이 그렇게 한 거고요. 지금 대학생들이 그래야 될 이유는 없죠. 지금은 노동조합도 있고 전교조도 있고 다 자기가 알아서 하잖아요. 뭐 대통령이 좀 무섭게 하더라도 자기가 알아서 싸워야지. 어떻게 해요? 대학생들 스스로의 문제를 가지고 싸울 때입니다. 등록금 문제, 장학금 문제, 뭐 우리가 낸 교비를 가지고 엉뚱한 짓 하는 거를 어떻게 해버리는 문제. 여러분들 자신의 요구가 있잖아요. 왜 좋은 강사에게, 원어민 강사에게 영어를 배우려면 왜 학원을 가야 되냐는 거예요. 대학은 뭐 하는 데인데 비싼 수업료 받고. 왜 대학 자체에서 영어, 제2외국어 서비스를 왜 못하냐는 거예요. 어느 학교 보니까 교비 받은 거 모아가지고 그걸로 재단에 땅 사주고 말이죠. 멀쩡한 산 깎아내고 이렇게 대학들이 하고 있잖아요. 이런 거 바로잡는 거 여러분들이 일부터 제대로 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그런 것들이 다 모여서 사회 전체가 변하는 거니까 그렇게만 말씀드리고, 뭐 청년들이 정치적으로 미성숙하다든가 뭐 이렇게 막 탓하는 소리가 많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고요. 여러분은 여러분 세대의 고민거리와 여러분 세대의 십자가를 메고 여러분 앞에 있는 골고다 언덕을 나름대로 다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시절에는 우리 세대의 십자가를 자고 우리의 골고다 언덕을 올랐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한 세대 앞선, 제 딸이 대학 2학년이니까 여러분들은 대학생들은 이제 제가 아버지 나이 될 텐데요. 그러니까 각 세대마다 그런 운명, 자기의 십자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학생 세대는 자기들의 십자가를 지고 지금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그 사명이나 요구가 변화될 때에는 또 변화된 요구에 맞게 여러분들이 또 살아갈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인생 여러분이 사시는 거지 누가 뭘 하겠어요. 아버지 세대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하면 꼰대들 소리지. 별로 저도 여러분 나이 때 듣기 싫어했어요. 어른들 이야기. 그죠? 듣긴 들어야 되는데 듣긴 들었죠. 그렇지만 속으로 듣고 싶어 하지 않으면서 들었죠. 그래서 여러분도
그냥 참고만 하세요. 이렇게 기성세대가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니나 잘하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아 뭐 저렇게 살았구나 저 세대는 참고해야겠다 그런 정도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행동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손해니까 그죠? 알아서 잘 하실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리학과 우리 장광현 학생은 물리학과 학생이 아니고 사회학과 학생처럼 질문을 하시던데 이제 모든 정권 교체는 다 반작용입니다. 그것은 이상한 게 아니에요. 아니 집권하는 세력이 잘하는데 왜 갈아치우겠어요? 정권 교체가 일어났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존의 권력을 잡고 있던 쪽들이 만족스럽게 못하기 때문에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정권 교체의 정치적 책임은 교체당한 정권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것은. 예. 그러니까 아니 부시가 잘못했으니까 오바마가 대통령 됐지. 부시가 잘했는데 오바마가 대통령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 김영삼 대통령이 잘했으면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됐겠어요?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거꾸로 말을 하면 김대중 대통령이 잘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되었나? 그런 면도 있죠. 아니 김대중 대통령 개인에 대한 지지율은 낮았지만 참여 국민의 정부가 이루어놓았던 좋은 정책들 있잖아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라든가 의약분업이라든가 이제 남북정상회담이라든가 또는 IMF 극복이라든가 이런 그런 아드님들의 문제나 정치적인 공격, 뭐 언론사 세무조사 때문에 벌어진 일들 이런 것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님의 개인적인 지지도는 낮았지만 노무현 대통령 퇴임 때보다 더 낮았죠. 그러나 왜 정권 재창출을 할 수 있었느냐 하면 대통령 개인 지지도가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업적이 있는 정권이었거든요. 그래서 5년으로 내리기에는 좀 아깝다, 아쉽다 이런 국민 여론이 있었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된 거예요. 그러나 10년을 맡기고 나니까 이제는 뭐 할 만큼 했잖냐. 10년이면 만족 못한다, 갈아치워야 되겠다. 그걸 누가 맡겠습니까? 그래서 갈아치운 거거든요. 2년 후에 정권이 또 바뀌면 그거 MB 책임이죠. 이명박 대통령과 그 참모들의 책임입니다. 그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이명박 대통령이 잘했으면 뭐 때문에 정권이 교체되겠습니까? 정권이 교체 안 되면 뭐 어느 정도 욕은 먹었지만 또 잘한 게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굳이 그걸 입증하기 위해서 무슨 구속노동자 통계를 댈 이유는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그 통계는 한번 검증해 보십시오. 이명박 정부 들어서 2년 반 동안보다 참여정부 때 구속자가 더 많았다는 것은 저는 물론 화물연대 파업이나 초기에 그런 게 있긴 했지만 그건 잘 신뢰하기 어려운 데이터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 부동산 정책, 뭐 노동위원회, 뭐 언론과의 싸움 이런 걸 어떻게 평가할 거냐 이것도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우리가 인정하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참여정부가 국민을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못했다. 그것이 객관적인 지표로서 입증이 되든 아니면 객관적 지표와는 좀 거리가 있지만 적어도 국민들의 주관적인 느낌으로 형성이 된 것이든 이의하를 불문하고 국민한테 만족을 못 줬기 때문에 정권이 교체된 것은 엄연한 사실에 의해서 논증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얘기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참여정부가 우회전을 했기 때문에 정권이 교체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참여정부가 우회전한 것이 국민의 요구에 반하는 것이었다면 그럼 민주노동당이 올라갔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우경화된 신자유주의 정책을 썼기 때문에 국민들이 심판을 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더욱 신자유주의적인 이명박 정부로 정권이 간 것이 아니고 민주노동당과 같은 진보적인 쪽으로 표가 더 갔어야죠. 그러나 정동영 후보의 득표수가 노무현 후보의 반토막이었죠. 560만 표인가 그랬으니까요. 민주노동당의 득표도 반토막 났잖아요. 그 얘기는 아까 제가 강연 도중에 말한 것처럼 자유주의 진보 진영 전체가 망했다는 얘기입니다. 같이. 그죠? 그렇게 봐야 되는 거라고 보고 국민들의 눈으로 보면 민주노동당이 그렇게 참여정부를 공격했지만 자들은 초록이 동색이야. 똑같은 놈들이야. 좌빨들. 그렇게 판단한 겁니다.
자기들끼리는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비슷하다. 노무현은 신자유주의다. 민주노동당과 열린우리당 사이에는 한강이 있고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사이에는 색강뿐이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국민들이 볼 때는 한나라당과 그 다음에 열린우리당, 민주당 등등 사이에 한강이 있고 나머지 야당 사이, 지금의 야당 사이에는 색강밖에 없다. 이렇게 본 겁니다. 이것이 정치 주체와 국민들의 판단의 차이예요. 오늘날 진보 진영이 겪고 있는 이 어려움, 정치적인 어려움은 이렇게 국민의 소망과 요구,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지 않고 자기의 주관적 가치관에 따라서 상황을 재단하고 행동한 후과다. 그 대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질문과도 관계되는데요. 당신 나름의 색깔이 있냐? 저야 저 색깔이 있죠. 노무현 대통령하고 많이 다르잖아요, 제가.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은 대학을 못 나오셨죠? 저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대학은 아니지만 제일 좋다는 대학을 나왔습니다. 제일 좋은 대학이 아니라는 것은 거의 확실해요. 그러나 제일 좋다고 하기는 또 좋다고 합니다. 그런 대학을 나왔죠. 노무현 대통령은 서울에서 학생운동을 하지 않았고 지방에서 노동운동과 인권운동을 하셨지만 저는 서울에서 학생운동을 했잖아요. 저는 기득권층에 완전히 걸치고 있는 사람이고 노무현 대통령은 자수성가해서 자기 힘으로 변호사가 됐지만 그걸로 자기 생을 살았던 분은 또 아닙니다. 철저하게 비주류의 삶을 살았던 분이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정말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에서 1등 아니고도 한때 1등이 아니었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정당하게 경쟁해서 1등이 될 수 있다 이런 희망을 가능성을 보여준 분 아니에요. 그분의 삶에는 감동이 진하게 있죠. 그렇지만 제 삶에는 그런 게 별로 없잖아요. 그건 또 굉장히 큰 차이죠.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은 이렇게 좀 깔보는 사람은 많았지만 미워하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았어요. 저는 사람들이 노무현이라는 정치인을 깔보는 거에 매우 화가 났었고 그 당시에 저는 미워하는 사람은 많지만 깔보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많이 다르죠?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저는 노무현 대통령의 참모였던 적도 없고 개인 참모, 가신이었던 적도 없고 저는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자원봉사자였고 대통령이 되신 후에는 1년 반 동안 내각에서 부하로 일을 했습니다. 한 번도 노무현 대통령이 개인 참모들이 모이는 자리에 저를 부르셨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서로 간에 그렇게 묵시적으로 합의되어 있던 관계였었고요. 제가 일방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을 좋아해서 따랐던 케이스입니다. 제가 하도 좋아하니까 대통령도 자기 좋다는 사람 싫어할 일은 없으니까 그래 니네 좋아해서 고맙다 이래서 가끔 불러서 일도 시켜주시고 그랬던 관계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아까 장광현 학생 질문과 김경환 학생 질문을 전체적으로 다 묶어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얼마 전에 한겨레 신문 나 그만 볼란다 그랬다가 욕 되게 먹었어요. 여러분 그 사건 아시죠? 네. 한겨레 신문 직설란에 노무현 관장사 그만해라 이렇게 낸 걸 보고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이게 트윗의 문제인데요, 그죠? 수다 떠는 거니까 옆에 앉은 사람한테 야 정말 개떡 같아 한겨레 신문 끊을까봐 이렇게 얘기하듯이 제가 어디 지방 강연 갔다가 그 모텔에서 자면서 거기 인터넷 하다가 그 기사를 온에서 보고 너무 화가 나서 순간적으로 이성을 상실해서 마침 그때 트윗도 같이 열어놓고 있었기 때문에 적었다가 진짜 혼났거든요. 정치하는 사람이 저렇게 현명치 못하게 현명치 못하죠. 그죠? 제가 항의한 것은 그 말을 제목으로 뽑아서 크게 쓴 한겨레 편집 담당자들의 무감각, 무신경 내지 살아 계실 때 그만큼 함부로 대했으면 됐지 돌아가시고 나서까지도 이렇게 함부로 대하냐 이런 욱하는 심정 이런 게 너무 들어서 그렇게 트윗에 글을 올렸다가 나중에 휴 다행이다 친구하고 뭐 절연 안 해도 된다 다시 한겨레 신문 본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저희 집에 보는 건 저희 집사람 이름으로 보고 있어서 제가 끊지도 못해요. 근데 그래서 어떤 친구가 그 직설을 했던 한홍구 씨가 저보고 뭐라 하더라고요. 사실 그런 게 아니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이거 사석에서 있었던 일인데, 야, 나 좀 봐주라. 나는 지금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잖아. 그리고 한겨레 신문에 전화해서 욕하고 신문 끊겠다고 욕한 사람들도 좀 봐주라. 그 사람들도 전부 나처럼 치료받아야 될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어떤 소중한 어떤 대상을 갑자기 상실하고, 그리고 그에 대한 죄책감과 분노, 원망 이런 감정들이 아직 다 사라지지 않았고, 아직도 추도의 기간이 끝나지 않았고, 운명이다, 원망하지 마라 했지만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 누구라고 꼭 집어서 말하기 어려운 그런 원망이 있는 것이 노무현 대통령을 진짜 좋아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고, 이런 급작스러운 어떤 사랑하는 대상의 상실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 엄청난 병을 불러 옵니다. 사실 그 트윗에 그 글을 올린 나도 치유가 필요하고 치료를 받아야 될 사람이고, 아무도 우리를 치료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냥 우리끼리 위로하면서 상처를 달래고 있는 중이었다. 근데 그때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나도 모르게 그렇게 했는데, 진짜 현명치 못하고 그랬다는 거 다 안다. 그렇게 신문에 칼럼으로 현명치 못하다고 꾸지람하고 혼장질 하지 않아도 우리 스스로 다 알고 있다. 실제 한겨레 신문 끊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정상이 아니죠. 저도 건강한 상태가 아닙니다, 마음이. 그래서 되도록 정치적으로 안 나오려고 한동안 칩거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좀 적절한 비유는 아닌데, 옛날 우리 속담에 때리는 CM이 말리는 시누이, 그 속담 있죠? 때리는 CM이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 그런 겁니다. 제가 어떤 전문가한테 들은 얘기인데, 과거 군사독재 정권 시절에 간첩으로 조작되면서 고문을 당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죠. 이분들이 지금 재심을 청구해서 무죄 선고를 다 받고 있는데, 이분들이 가장 격렬한 분노를 터뜨리는 대상이 누군지 아십니까?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고문했던 경찰관들, 수사관들, 국정원, 중앙정보부 요원들 아닙니다. 그분들이 가장 격렬하게 분노를 터뜨리는 분들은 친척, 친구, 친지들입니다. 내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나를 편들어주지 않고 관계를 끊고 법정에 와서 불리한 증언을 하고 이랬던, 그러니까 믿고 사랑했던 사람이 나를 버렸을 때 그에 대한 배신감, 이런 것들이 너무 커서 지금 시점에서 재심 무죄를 받는 상황에서 가장 격렬한 분노의 감정을 나타내는 게 원래 사랑했던 관계에 있던 사람들, 가까웠던 사람. 저는 우리 참여당이 노무현 대통령 정신 개선한다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막 비웃고 비아냥대고 꾸지람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게 무슨 정당이냐? 알죠? 정당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왜 모르겠어요? 근데 그럼 결국 이 국민참여당까지 와서 정당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원망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물론 이명박 대통령을 향하고 있고 이인규 씨나 홍만표 씨를 향하고 있죠. 그 못지않게 강력한 원망이 한겨레 신문이나 경향신문이나 민주노동당이나 진보신당에 대해서도 있는 거죠. 근데 생각해보면 조작 간첩의 친척들도 다 피해자예요. 사촌이 간첩으로 몰렸기 때문에 끌려가서 얻어맞고 조사받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이사가고 다 피해자입니다. 근데 그분들은 지는 재심 판결이라도 받아서 보상이라도 받았지, 아무것도 없이 사촌이 간첩 혐의 쓰고 조작이긴 하지만 어쨌건 그렇게 되는 바람에 고통을 당한 우리는 뭐야? 이런 원망하는 마음이 또 있거든요. 혹시 아까 장광현 학생이 혹시 그런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노무현 때문에 진보 세력이 전체가 피해를 입었다. 그런 면이 있겠죠.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을 사랑했던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한테는 그 사람들에 대한 소위 자칭 진보 세력, 진보 언론, 진보 지식인에 대한 분노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못된 짓을 해서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대통령이 억울하게 잘못한 거 이상 심하게 당하고 있을 때 그래도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뭔가를 최소한 편은 들어주지 않더라도 중립적으로라도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같이 돌을 던졌지 않냐 이런 원망이 있죠. 그러나 또한 민주노동당이나 진보신당이나 진보 언론들이나 진보 지식인들은 노무현이 진보를 표방하는 바람에 우리까지 다 욕 얻어먹었고 다 망했다. 우리가 더 피해자다. 이런 생각이 있겠죠. 그죠?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이 자리가 그런 얘기를 하기에 적합한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가는 곳마다 이 질문에 부딪힙니다. 참여정부의 과오에 대해서 반성해라. 이명박을 탄생시킨 건 노무현 아니냐. 논리적으로는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 이면에 깔려있는 감정이 무엇이냐. 저에게 그 말을 하는 분들의 감정 속에는 노무현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입었다는 원망이 있고 분노가 있습니다. 제 마음 속에는 많은 노무현 대통령을 사랑했던 사람들, 국민참여당의 당원들과 마찬가지로 그분들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부당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을 때 단 한 차례도 객관적인 입장에서 헌법의 원리에 따른 옹호조차 안 해줬다. 노무현 대통령의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명예를 지켜주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한 시민으로서의 기본권조차 그것이 짓밟히고 있을 때 그것을 지적한 사람이 없었지 않냐. 이런 원망이 또한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제가 심리학자라면 한번 연구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엄청난 사회적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도 이 얘기에 대해서 더 꺼내지 않고 빙빙 돌려가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현재 진보 진영의 여러 세력 안에는 노무현 대통령의 삶과 죽음, 그분의 정치, 그분의 유산이 무엇인가 이것을 둘러싼 심각한 정서적, 심리적 앙금 또는 대립 이런 것들이 지금 쫙 깔려 있습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살아있는 우리가 넘어서지 못한다면 대한민국 진보에는 미래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되도록이면 서로 간에 분노를 느끼고 원망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이런 문제들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해서는 대화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화가 필요하고 이성적으로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서로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려 보면서 역지사지 해가면서 자기 주장을 하는 지혜. 우리 학생 여러분들도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렇게 교착되는 또는 때로 서로 상반되는 어떤 감정 같은 걸 갖고 계실 거예요. 그분은 굉장히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 삶을 산 분이고 매우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 죽음을 죽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해석의 여지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노무현 정신을 개선한다는 것도 여러 갈래로 여러 주체들에 대해서 때로 상반되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는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내는 색깔은 부분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의 색깔을 반영하고 있죠. 그러나 저는 노무현은 아니죠. 많은 면에서 다르고 지향도 많이 다르고 실제로 살아계셨을 때 현직에 계실 때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나 정책에 대한 의견도 많이 달랐습니다.